안녕하세요. 장윤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핫플레이스 상업지역의 이면도로 배후지역을 뒤져라 이런 제목입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의 땅값 중에서 가장 비싼 땅이 용도지역 중에서는 상업지역이라는 거는 뭐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 있으면 다 아시잖아요. 예. 근데 상업지역이 좋은 건 알지만 이제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 이렇게 이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상업지역이 좋은 건 사실인데 상업지역의 이면도라고 배후지역 중에서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도 상업지역 못지않게 좋은 그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땅이 어떤 데 있고 어떻게 고를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우선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먼저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예. 국토계획면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보면 용도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전국의 땅을 나누는데 그 용도지역에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되는데 도시에 있는 땅은 도시지역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시골에 있는 땅들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와 시골 중간에 있는 어중간한 땅, 요건 이제 관리지역이라고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자 도시지역은 다시 또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다시 또 세분화합니다. 예. 그래서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땅에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 정해놓지 않으면 뭐 여기다가도 도시지역, 상업지역이 있을 수 있고 여기다가도 주거지역, 공업지역 섞여 있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살기도 불편하고 또 장사하기도 불편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상업지역도 다시 또 그 쓰임새에 따라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이렇게 나눕니다.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거죠. 주택가를 말하는 겁니다. 아파트가 있고 이런데요. 예. 이것도 다시 제1종 전용주거, 제2종 전용주거, 제1종 일반주거, 제2종 일반주거, 제3종 일반주거, 준주거 이렇게 6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은 그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이제 바닥 면적, 대지에 대한 바닥 면적을 건폐율을 하잖아요. 건폐율도 정하고 그 다음에 연면적. 예를 들어 뭐 땅이 100평인데 용적률이 뭐 300%다 그러면 300평까지 질 수 있는 거고 용적률이 뭐 만약에 150%다 그러면 땅이 100평일 때는 150밖에 못 짓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걸 용적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미리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정해 놓은 상태에서 국토계획면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시도조례가 이 범위 내에서 다시 또 정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각 시도에 도시계획조례에 들어가시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제1종 전용주거부터 이게 쭉 준주거까지 50에서 500% 이하 이렇게 돼 있고 건폐율은 70% 이하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자, 근데 중심 상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을 보시면 건폐율은 70에서 90까지로 돼 있고요. 용적률은 200에서 1300까지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거지역에 비해서 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훨씬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무슨 말이죠? 고밀도로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훨씬 더 활용할 수가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기 때문에 당연히 땅값이 더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땅값은 대개 이제 우리가 그 대지 면적당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의 비율, 즉 용적률이 얼마나 되느냐, 높냐, 낮냐. 그 다음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이 다니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대도시 중에서도 상권이 번화한 곳에 용적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빌딩도 짓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인구 집중 유발 시설도 지을 수 있는 거죠. 시골로 갈수록 용적률을 높일 필요가 없죠. 왜? 사람이 거의 안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는 한가하게
조용히 지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밀도가 낮게끔 짓게 이렇게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은 겁니다. 예. 자, 서울시 그 지적 편집도를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저 핑크빛으로 되어 있는 게 상업지역입니다. 예. 자, 상업지역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서울 그 종로, 중구, 명도, 을지로 이쪽이 많죠. 그 다음에 여의도 왼쪽에 있는 건 여의도인데 여의도도 상업지역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남 오른쪽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강남 그 테헤란로 강남대로 여기도 핑크빛이 있죠. 예, 이것이 상업지역이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고 땅값이 비싼 데가 아무래도 상업지역이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고 노란색이 이제 일반 주거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그 여의도 옆에 있는 약간 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400%죠.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높습니다. 상업지역보다는 낮지만. 그리고 저 오른쪽에 또 파란색이 보이는데 거기는 성수동. 예, 거기도 공업지역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돼 있다는 거. 여기서 보시면 우리나라 서울이 핑크빛으로 되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상업지역은 그 용적률이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고층 빌딩들이 이제 많이 몰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은 그 상권이 항상 형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의 가치는 무한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서울 2030 플랜 이제 저희가 그 공부를 하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서울은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53지구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서 개발하죠. 세분화해서. 왜냐하면 서울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장 이제 그 번화하다는 3도심이 강남, 한양도성, 영등포, 여의도인데 아까 그 지도에서 보셨지만 여기가 모두 다 상업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3도시로 개발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상업지역은 상권이 집중돼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등 인구 집중 유발시설과 쇼핑과 식당 등이 몰려 있고요. 임대료가 비싸죠. 예. 대로변은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주거지역에는 이런 그 백화점이나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설 수가 없죠. 예. 일단 용적률이 낮고 그런 곳에 또 건축 허가도 안 나요. 그래서 상업지역 쪽에 다 몰려 있는 거죠. 대로변 쪽에. 그리고 대로변에서 안으로 쭉 들어가면 이제 그게 이제 주거지역이 형성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강남대로, 테헤란로, 뭐 땅값 비싸기로 소문난 동네죠. 용산, 한강로, 또 종로, 을지로, 명동거리. 이런 그 대로변 땅값은 뭐 수억을 호가에도 매물이 이제 잘 안 나올 정도로 비싸죠. 그리고 매물이 귀하고 수요자가 많아서 부르는 게 값이고 가치가 영속적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구적 상업지역에 땅과 집을 사려고 애를 쓰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돈이 꼭 많아야만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적은 돈으로도 투자를 해서 나중에 그 개발 이익을 챙기면 그것도 상당한 그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비싼 땅을 사는 것만이 투자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업지역의 이면도로 또 배후지역 이런 쪽에 보물창고를 노리시면 큰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상권을 확장하는 겁니다. 상권이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근데 상권이 죽는 데도 있죠 가끔. 그런데 투자하시면 이제 큰 손해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상권이 점점 늘어나는 것, 즉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망이 확충이 된다든가 뭐 더블 역세권인데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든가 또 거기에 없던 백화점이 생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상권이 확장되는 곳을 파악해가지고 먼저 선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선을 파악해서 선점을 하면 집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경리단길, 지금은 경리단길이 조금 이제 전에만 묻지 않지만, 전에 같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경리단길도 초창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집가 상승에서 상당한 그 수익을 챙겼지 않습니까? 또 뚝섬의 카페 골목 같은데, 또 건대 입구 거리 같은 경우, 그리고 뭐 홍대 그 경의선 숲길 같은 경우도 상당한 그 상권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집가가 많이 상승했죠. 자, 상업지역의 대로변 이면도로 배후지역을 선정하는 겁니다. 대로변은 한정되어 있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로변의 이면도로와 배후지역의 집가는 꾸준히 상승해요. 뭐 예를 들어 종로의 뒷골목인 피막골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상업지역에는 항상 이러한 이면도로 배후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도 상당히 투자 가능성이 높은 그런 매물들이 많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곳이 노후불량해. 그럼 더욱 투자 가치가 높죠. 왜? 대로변의 상업지역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어떻게 돼요? 노후불량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개발 압력이 세죠. 그래서 개발에 의해서 또 상당한 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더욱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죠. 그래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이 가능해서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용산의 특별계획구역, 그 다 오래된 그 옛날 그 건물들이 많았던 곳인데 이런 곳이 바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지금 초고층 빌딩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가 지금 상당히 부가세 높죠. 또 공동형의 도시 정비형 재개발.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지금 완성돼 있지만, 거 가보시면 한번 놀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맨하탄처럼 막 초고층 올라가죠. 합정역 같은데. 예, 이런 데를 잘 찾아보시면 망해의 수확을 올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양도성 3도심 중에 하나인데, 종로, 울지로, 명동 이쪽이죠. 예.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은 아까 말했지만 상업지역이죠. 그러면 이 상업지역 안에서도 물론 대로변은 비싸죠. 그럼 상업지역 안에서도 이면도로나 이 배후 지역을 좀 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에 그 노란색으로 돼 있죠. 이런데도 아직은 일본 주거 지역이지만 상업지역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상권이 확장되는 데 있고, 이런 것도 나중에는 상권이 확장되면서 상당한 집가 상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서 어느 지역을 내가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본다면 여러분들이 아파트 투자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런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월세로 나중에 또 수익형 부동산을 만들어서 평생 제2의 월급 통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